리스크 증거 활용, 규제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RPI 렌슬러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강hin국 교수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강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RPI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강hin국 교수님을 힘찬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죠? 슬라이드 그냥 제가 죽이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hin국입니다. 저도 이 오승종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 주어진 제목에 맞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선진 원자로 인허가를 위한 리스크 정보 관련 규제 체제의 구축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규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정말 그 오랜 경험을 가지신 원로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현업에서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제일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 원자로라는 게 어드밴스드 리액터나 SM1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 규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고 그 사례 중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 미국은 벌써 이제 규제 체제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순서는요. 이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아주 간단히 미국 인허가 체제가 어떻게 변해왔나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오승종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규제 선진화라고 해서 10CFR53로 가면서 LMP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해서 과학을 유지하면서도 법체제를 그 프레임 안에 소화했는가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리액터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다뤄왔던 거하고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 규제 체제를 이렇게까지 바꿔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저는 처음에 이거 리뷰할 때 상당히 쇼크를 받았는데요. 미국 음식도 여기까지 갔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규제 체제하고는 너무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냥 쭉 오버뷰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CFR50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 현행 우리나라 규제 체제의 그 근간이죠. 그래서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컨스트럭션 퍼밋 받고 다시 오퍼레이션 라이센스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이제 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원자로를 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리스크가 이제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라이센스 받아야 되고 공청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이제 피하려고 요즘 타이틀이 포맷 바꾸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라는 것 같은데 10CFR52입니다. 그래서 89년에 이제 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서 이거를 분리하자. 그래서 DC를 갖고 기계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합쳐서 요거 이제 백업 문서로 넣고 통합 인허가를 받자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기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자로 자체에 대해서 받은 원자로 플랜트 자체에 대해서 받은 DC는 15년간 유효하고 그 부지 자체의 그 허가는 보통 뭐 10년에서 20년 정도 유효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원자로를 살 건지 지정하지 않고도 이제 그 사이트에 허가를 받아놓을 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가 멤버하고 상당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한수원이 이제 다 주도해서 하니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그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원자로 살 건지 정하지 않고도 먼저 라이센스를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DC를 받은 원자로 중에 하나를 사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DC는 사실 법입니다. 법에 해당해서 이게 this is final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인딩으로 인정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리짓하지 못한다. 그게 표지에 딱 써있는 그래서 공표를 하고 사람들 의견도 다 듣고 해서 법이 돼버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APR 1400DC 받으신 분들은 뭐 굉장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상태고 또 뒤로 생각해보면
킨스가 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다 돼서 미국에서도 DC가 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그 ESP나 DC를 꼭 받아야만 그 원자로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고 한 방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위험한 거죠. 그 사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즘 이제 원자로를 한다 하면 다 이제 10CFR52에 따라서 DC를 받는 거, 그다음에 ESP 받는 게 분리해서 하는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아직도 10CFR52를 씁니다.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테라파워에서 테스트용 원자로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DC를 받고 이렇게 하기엔 설계 원칙성이 안 되고 한 경우에는 CP를 먼저 넣어서 이거는 말하자면 뭐 라이센싱 바이 테스팅 이런 이제 식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아직도 그 옛날 그 2단계 체계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10CFR53로 또 이렇게 전진하는데 이건 아직 법제화된 건 아니고요. 그 드래프트만 지금 NRC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태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왜 이런 게 됐냐? 사실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 자체도 그 NRC가 워낙 선진적이어서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NEI CEO가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NRC가 시킨 걸 다 했더니 돈이 이만큼 들었는데 안전성이 증진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의회에서는 그걸 억셉트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RPI 전 총장님이셨던 분이 그 당시 NRC 위원장이었는데 이제 의회에 불려가서 그 인스펙터를 다 파이어하겠다. 미국은 페더럴 공무원이 접시킬 수가 없거든요. 파이어하면 다음 날부터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NRC가 이제 다행히 준비를 하고 있던 그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피션하게 필요한 곳에 레귤레이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이 시작된 건데 여기 이제 길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지금 엄청 그 의회나 이런 사실 정치적인 그 결정에 의해서 NRC가 미션을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빙 포스를 제가 썼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NRC가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네이마라는 법이 2019년에 제정되면서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해라. 법 개정 2년 이내에, 법이 19년에 이게 제정되는데 2년 이내에 그 프레임을 완전히 갖추어라.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이거는 그때 그 GE 히타치죠 지금은 GE에서 프리즘 원자로를 설계해 놓고 이제 그 SFR인데 그거를 이제 인허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규제 체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제 의회에서 그거 NRC 지금 만약에 신규 원전 물로 하는 거 아닌 거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거를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그 2027년까지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한 규제 체제를 만들어라 하고 법의 모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NRC에 미션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이 자꾸 길어지는데 리스크 인폼드 퍼포먼스 베이스드였는데 원래는 옛날에 디터미니스틱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퍼포먼스 베이스죠. 퍼포먼스라는 게 세이프티 퍼포먼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리스크 인폼드 퍼포먼스 베이스라고 하다가 이제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리스크 인폼드 퍼포먼스 베이스 이름이 계속 길어집니다. 지금 레귤레이션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이제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란 건 뭐 어떠한 종류의 원자로라도 규제가 들어오면 규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한다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미션이 27년까지 하라고 이제 주어진 거고 이미 이걸 위해서 이제 NRC가 막 그동안 준비를 한 거죠. 그 일부가 아까 이제 오신호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라이센싱 모더니제이션 프로젝트 LMP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번 컴퍼니는 사실 유틸리티잖아요. 유틸리티가 펀딩을 해가지고 저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한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전에 어드밴스 액트라는 게 이제 또 통과됐는데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양당이 엄청 싸우죠. 그리고 우리보다 좀 덜 싸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도 엄청 싸우는데 원자력 법은 초당적으로 계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DOE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느끼는 거는 DOE는 이제 돈이 어디서 저렇게 계속 나와. 돈을 막 계속 빌리언 달러 단위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인데 그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뭐 공화당이야 원래 그 프로 뉴클리어이고 뉴클리어를 액티브하게 하도록 하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을 원래 자기들이 선호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을 계속 키워서 CO2를 저감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지금 신재생이 많아졌는데 CO2 저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을 해서 우리가 이 CO2를 정말 잡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제 특징은 민주당 정부는 돈을 직접 넣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케이팅이나 막 이런 데다가 그 사업자한테 돈을 막 줍니다 지금. 근데 이제 공화당 정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사실 정부가 그런 민간 섹터에 개입하는 걸 금기시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드밴스 섹터가 이제 6개월 전에 통과하면서 저희 이제 간단하게 시간 유형 책임이라고 하는데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라이센싱을 더 짧게 하고 못하면 왜 못하는지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고서를 의회에 내라 NRC한테. 그다음 비용도 테크니컬 스텝 코스트는 차지하고 지금도 이제 인허가를 하려면 그 비용이 드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비용을 쓴 거니까 그걸 차지하는데 지금 두 개 다 차지하거든요. 어드민 코스트하고 테크니컬 리뷰 코스트를 다 차지하는데 테크니컬 리뷰 코스트만 차지하겠다. 어드민 코스트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깎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NRC의 책임이 무엇이냐를 좀 더 분명하게 해라. 그래서 단순히 뭐 protect people from radiation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거기다가 불필요한 그 원자력 및 방사선의 활용을 불필요하게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넣어라. 그래서 NRC 네 책임은 그거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책임 데피니션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18, 53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리뷰짓하면요. 이 10.18, 53의 사실 코어의 핵심은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 프리퀀시하고 컨시퀀스, FC 커브라고 하는 이 커브입니다. 이 커브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컨시퀀스가 큰 거고 라디에이션이 막 나가는 거죠. 릴리즈가.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갈수록 프리퀀시가 잦은 겁니다. 자주 일어나는. 그래서 위험한 사고가 라디에이션 막 나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플랜트는 당연히 인허가를 못 받겠죠. 그래서 요 동네에 이벤트가 생기면 그거는 당연히 라이센스 못 받습니다. 근데 요 이제 왼쪽으로 들어오면 라이센스를 받는 건데 이 점을 막 임의로 찍은 게 아니고 이게 다 지금 현행 미국 법령에 근거해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점선을 이해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점선이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그 10mm 시버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렘 이하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는 점선이 그 사고 시에 온갖 그 우리 방어 대책까지 다 고려해서 리얼리스틱한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사고 시에 25렘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10.50.34에 나오는 도즈 리밋입니다. 그거에다 점선을 찍은 거고요. 여기 마지막 점선이 지금 이게 그 맞으면 즉사하는 방사선량, 그러니까 페이털 도즈죠. 거기다 찍은 건데 뭐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750렘에서 1000렘 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선을 걷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점선은 10의-2승, 10의-4승 거기다 찍어서 10의-2승하고 4승 사이면 이게 디자인 베이시스 이벤트고요. 만약에 이제 그보다 자주 나는 거면 AO로 다루어야 되고 그보다 더 이제 덜 나는 거면 less frequent 하면 그 비욘드 디자인 베이시스 이벤트로 보는 이게 이제 이 커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다 쓰냐 하면 저희 이제 기존에 그 NRC는 그 물로 하는 원자로에 대해서 PWR, BWR로 나누어서 엄청나게 상세하고 체계적인 규제 지침서를 개발해 놨죠. 그게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 규정을 만족하면 라이센스 주겠습니다 하고 이미 디클레어를 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규제기관이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테크니컬한 뎁스가 뭐 설계하는 사람 못지않은 수준으로 가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면 이 모든 원자로를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이제 표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플랫폼 위에서 지금 안전에 중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승에서 4승 사이면 디자인 베이시스 이벤트로 보고 그 다음에 밑에면 비욘드 디자인 베이시스 이벤트로 보는 거고요. 안전 등급도
이제 그 PSA를 해보면 그 세이프티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나오는 중요한 세이프티 펑션들이 있잖아요. 그 세이프티 펑션을 하는데 필요한 기기는 다 안전등급기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계없는 기기는 안전등급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책에다가 리스트를 쫙 만들어 하나씩 체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플랜트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안전하게 만들기 안전 required safety function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사용하니까 그러면 이 플랜트에서는 이 기기가 안전등급기기이다. 그래서 컴포넌트의 등급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컴포넌트 등급이 달라지면 기계값도 달라지지만 메인테너ን스 코스트나 뭐 테스트 하고 되는 게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커브가 이 모든 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DID가 밸런스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대로 쓴다고 하는데 이 그림은 뭐 페블베드의 그 예제로 LMP에서 적용했던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배울 거는 이 리스크가 없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컨시퀀스가 있으면 위험하면 규제하는 거고 위험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하더라도 확률이 지나치게 낮으면 그걸 같은 프레임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요 핵심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뭐 리스크로 그냥 다 이렇게 줄거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의 디터미니스틱한 규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세이프하게 되느냐 이런 건 전혀 안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이 있는데 디자인 베이시스 액시던트를 선정합니다. 디자인 베이시스 이벤트로부터. 그래서 디자인 베이시스 액시던트가 되면 그거는 지금 디터미니스틱한 규제처럼 똑같은 규제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걸 선정했을 때 플랜트가 세이프한다 하는 거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이렇게 컴바인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커브 옛날에 보셨던 분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딱딱 계단형으로 내려왔던 적도 있고 지금같이 사선이 약간 포함된 것도 있고 이 계속 변해왔는데 미국도 이걸 가지고 뭐 십수년간 디스커션을 해서 이게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로 정착하는 것 같고요. 이 LMP 보고서를 NEI 18-04 여기서 이제 냈는데 요거는 이미 그 NRC가 인도스했기 때문에 이 규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절차에 따라서 하면 크레딧을 받는 거고요. 이제 요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미국 규제 프레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래서 이제 딱 찍어서 얘기하라 뭐가 다른가 이렇게 하면은 이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프리스크립티브한 절차가 안 써 있는 그런 원자로 심사가 들어온 거를 규제를 현실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사이언스 베이스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만든 거고 규제집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뉴스케일은 사실 요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기보다는 원래 있는 그 물로하는 원자로 PWR 원자로의 규제 디스크립티브한 규제를 많이 원용해서 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 규제 체제는 이미 지금 완전히 다른 형태의 원자로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이렇게 대충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지금 어드밴스드 리액터 라이센싱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이슈냐? 이렇게 보면은 라이센싱 베이시스가 지금처럼 잘 디스크라이브 되지가 않은 거죠. 그거를 지금 모든 가능한 원자로에 대해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기술적 뎁스가 낮은 상태에서 그걸 프리스크립티브하게 다 하나씩 이렇게 규정을 써놨다가 그럼 이제 규정을 미트하면 라이센스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나운스 했는데 이거는 그 국제제와 사업자 간의 약속이니까 그 룰을 그렇게 정해서 다 보여줬으면 다 라이센스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테크니컬 뎁스가 그 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 요소가 어디 있는지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대형 상업용 원자로를 할 때는 코어 데미지 되고, 그 다음에 코어 데미지가 돼서 너무나 안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컨테인먼트까지 손상돼서 레디에이션이 리크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SMR로 오면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SMR은 코어가 작고 코어가 작으면 패시브 쿨링이 되고요. 이 코어가 크면 패시브 쿨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코어가 작아졌으니까 패시브 쿨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어 데미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패시브 그 시스템들이 훨씬 릴라이빌리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거냐, 그걸 누가 디파인하냐 그런 퀘스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ISMR도 설계하면서 12마스 무슨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SMR은 다 그 정도 또는 이하의 그 고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고를 그 이하로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물로 하는 원자로는 이 정도가 사실상 뭐 맥시멈으로 보이고요. 물로 하지 않는 원자로는 그냥 가만히 두면 된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낮은 거를 사실 타겟으로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초기 사건으로 다루는 것들이 어떤 거는 예를 들면 뭐 정전, 뭐 이런 외부 사건들,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DBA는 아니지만 일어나는 초기 사건이잖아요. 트랜지언트를 발생시키는 그런 초기 사건의 단위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뭐 이런 단위다 이거죠. 그래서 잘 봐줘도 10의 마이너스 1승 수준인데 그거를 10의 마이너스 9승 리스크를 보이려면 지금 안전계통의 신뢰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되죠? 1억 번의 이벤트에서 한 번 실패하는 수준의 그 신뢰도, 안전계통의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니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의 초점이 리스크가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면 그거에 맞는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오퍼레이션 컨셉이 달라져서 이제 액티브를 잘 안 씁니다. 액티브가 사실 비싸잖아요. 비싼 펌프 넣고 막 매번 테스트하고 메인테너ን스 해야 되고 펌프도 하나 넣으면 안 되고 두 개도 이제 뭐 안 된다고 하니까 3개, 4개 지금 다 포트레인이 기본이죠.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면서 메인테너ን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액티브 시스템의 페일리어 뭐 이런 것이 규제의 주안점이었는데 코어가 작으니까 패시브 쿨링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물로 하는 코어면 물로 패시브 쿨링 하고요. 만약에 그게 그 카본 코티드 퓨얼이다. 그러면 카본 힐 캐패시티가 DPS를 다 흡수할 정도로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SFR이다. 그럼 SFR 풀 안에 들어있는 소듐의 그 힐 캐패시티가 DPS를 다 흡수할 정도. 따로 힐 리무버를 필요 없게끔 설계하는 건데 MS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모드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패시브 세이프티, 물로 하는 원자로에서 패시브 세이프티 위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할 수 있는가? 단일 보장 분석이죠. 그러면 패시브 세이프티인데 물이 이렇게 그래버티로 중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싱글 페일리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동 계통은 보통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동 계통에는. 근데 우리도 다 ISMR도 마찬가지지만 뭐 뉴스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이걸 기동해줘야 이 물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밸브를 열어주고 평소에 나가던 밸브를 닫아줘야 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건데 그건 AP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구동하는 계통은 누군가 사람이 작동시키든지 컴퓨터 작동시켜야 되고 그 밸브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거기다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을 걸면 결국은 이 패시브 메커니즘 전체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해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양날의 칼이 돼서 그 악유가 많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례 중에 하나가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모드도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SMR이니까 작으니까 강제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모듈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설치하는데 그러면은 그 모듈당 뭐 9~3명의 운전원이 항상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그런 퀘스천도 있고 SMR로 되면서 이게 트랜지언트가 굉장히 슬로우해졌어요. 옛날 뭐 대형 원전에서 라지 브레이크 로커가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런 트랜지언트는 이제 없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이 운전원이 그걸 다 지키고 있어야 되는 각각.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다행히 그 운전원 자원이 좀 풍부한 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한전에서 그것 때문에 한수원에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폐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운전원 자원이 많은 편인데
사실 이거 모듈로 뭐 10개씩 지어놓고 거기 한 모듈당 2명씩 찍혀라. 그리고 뭐 3교대하고 한 조 더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호화사치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셔널 인바이러먼트 그렇게는 설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원전은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 만약에 MSR을 만들었는데 리퀴드 퓨얼이다. 그러면 퓨얼을 계속 풀어줘야 되고 피션 프로덕트를 계속 꺼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크리티컬리티를 못 만들 테니까요. 그러면 오퍼레이션 모드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경우는 규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EP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딱 법에 박아서 이제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취지상은 맞는 거죠. 그죠? 그 소스를 제거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사람을 이동시켜서 거리를 확보한다. 이게 취지상은 맞는 건데 그걸 법에다 이렇게 딱 숫자를 박는 게 어느냐. 만약에 소스가 작으면 또 크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근데 SMR이나 이런 걸 설계해 놓고 이거를 똑같이 20-30km 띄어서 지어라. 퍼퓰레이션 센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첫 번째가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레귤레이션에서 가장 핵심되는 컨셉 중에 하나인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도 리스크 인폼드로 가버렸다,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그 책에다 다 정해놓고 이렇게 규제해서 다 그 스페시파이 돼 있는 항목조차도 그 정신만 만족하면 그거를 초월하는 규제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EPG, 이 세 가지 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저도 쇼크를 먹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보여드리는 게 이게 보팅 리절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NRC 커미셔너가 4명인데 4명이 보팅을 해가지고 1명은 어프로브하고 3명이 디스어프로브 했는데 이게 NRC 스텝이 올린 보고서를 디스어프로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그 IAB라고 해서 뉴스케일에 이제 있는 밸브가 있는데 제가 뒤쪽에 이제 좀 더 자세한 그림이 있으니까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NRC가 리스크 인폼드, 리스크 어세스먼트 베이스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아주 티피컬한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IAB라고 해서 Inadvertent Actuation Blocking 밸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스케일에만 있는 밸브인데요. 이제 뉴스케일의 안전 밸브를 열고 그 이제 세이프티 특성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이제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일럿 밸브가 열려서 그러니까 이니시에이션 밸브가 트립 밸브가 열리는 거죠. 열렸는데 압력차가 너무 크다면 그래서 그 웨이터 베셀 안에 하고 밖에 하고 압력차가 너무 크다면 로커가 아닌 상황에서 잘못 연 거잖아요. 세이프티 밸브 로커에서 열어야 되는데 잘못 연 걸 막기 위해서 그 IAB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셔 디퍼런스 너무 크면 IAB가 그걸 막아버립니다. 트립 밸브가 열리는 걸. 그래서 메인 밸브가 안 열려요. 그렇게 하는 이제 주요 기능인데 안 그러면 이제 수시로 그 이 밸브가 열리는 잘못된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이 그걸 금지하려고 이걸 달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만드는 밸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시브 세이프티 시스템에는 보통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 적용 안 하는데 이것도 패시브 시스템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 액티브 계통인 거죠.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액티브 계통이 있는데 이거를 패시브 시스템 일부로 보고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퀘스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은 기존 디터미니스틱 규제의 아주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모든 게 다 잘 작동한다고 하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5개 부셔졌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겠죠. 임의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하나가 작동 안 한다고 치고 그 상태에서도 플랜트가 세이프한지를 보여라. 이게 이제 디터미니스틱 그 레귤레이션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그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에서는 이제 저기 정의가 잘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 밸브 같은 것도 기존에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패시브 시스템의 일부로. 그래서 싱글 페일리어 크라이테리언에서 빼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체크 밸브는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했고 신뢰도가 엄청 높아서 패시브 계통하고 거의 뭐 신뢰도가 비슷하다. 이런 저스티피케이션을 달아서 이제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사용 이력이 백업 되는 경우만 되잖아요. 근데 뉴스케일은 사용 이력도 없는 이 세 밸브를 패시브 시스템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 싱글 밸류 크라이테리언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건 패시브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문서 번호도 달아놨어요. 혹시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그죠? 처음 만들어가지고 사용 이력도 없는 밸브를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NRC 스텝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에 했던 그 모든 규제 문서를 보면 이거는 싱글 액티브 시스템이다. 액티브 컴포넌트고 이걸 그 패시브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내라. 근데 데이터는 당연히 없죠. 그래갖고 둘이 끝없이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NRC 스텝이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규제안 1항, 2항 이래가지고 기존의 그 레귤레이션 프레임을 다 써가지고 엄청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커미셔너한테 올립니다. 어떻게 규제를 할까요? 하면서 1항, 2항 둘 다 싱글 밸류 크라이테리언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팅 결과가 아까 제일 첫 장에 보여드렸던 리젝트입니다. 디스어프루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이제 내용이 보면 그 그러니까 리스크 인폼드, 그러니까 리스크 정보활용 규제를 해야 되는데 왜 리스크가 없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제 위에 보시면 그 IAB가 페인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가 중요하지 그걸 임의로 적지 마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 both new scale and step 이 둘 다 뉴스케일도 그리고 스텝도 이 IAB가 페일했다고 해서 코어 데미지 나지 않는다는 거는 동의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꼭 싱글 밸류 크라이테리언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건 코멘트에서 제가 카피한 건데요. 리스크 인포드 레귤레이션 안 하니까 fail to do so가 리스크 인포드 레귤레이션 못 하게 되면 그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리소스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extremely low risk인 이벤트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막 썼어요. 여기 지금 NRC 웹사이트에 찾으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뭐냐? 챕터 15이 15장이 세이프티 어널리시스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디터미니스틱 규제인데 챕터 15을 심사할 때 요 밸브에다가 IAB에다가 그 싱글 밸류 크라이테리언 적용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작은 걸 붙잡고 이렇게 그 사업자를 흔들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확신에 대한 걸 접목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제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경락 건물 승인 목표인데요. 사실 이제 요건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키 이런 문서에 적용이 돼 있는데 도심 손상 시에도 경락 건물 성능이 24시간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조건부 손상, 코어 데미지가 난 상태에서 조건부 손상 확률이 1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CDF가 10-4승 이하여야 되고 LRF, 라지 리리스 프리퀀시가 10-6승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족을 하는데 요 세키의 요 위에 보시면 세키 19-0047인데 저 세키가 무슨 내용이냐면 NRC 스텝이 요번엔 반대입니다.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 하겠습니다라고 커미션한테 올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나하나 만족해야 될 걸 다 스페시파이 했지만 저 24시간 확인 안 하고 리스크 인폼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밑에 요거 안 보이는군요. 예, 요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기들이 이제 스텝을 확인했더니 CDF 확률은 10-4승 이하, 그 다음에 LRF는 10-6승 이하 만족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노심 손상 조건, 코어 데미지 났는데 경락 손수 건물 파손 빈도가 0.10% 이하인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24시간 컨테인먼트가 버텨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뉴스케일이 어널리시스 안 한 거죠. 안 하고는 인베셀 리텐션이 되는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서는 방사선 물질 외부 방출량이 대량 방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만 보이면 억셉트하겠다. 인 겁니다. 그래서 컨시퀀스가 없으면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락 건물이 버텨야 한다 이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니고 경락 건물이 버팀으로써 외부로 나가는 방사선량을 제어하는 목적이잖아요. 규제의 목적이란 게. 그래서 규제의 원뜻은 방사선이 못 나가는 거니까 안 나간다는 것만 보이면 이거 억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물에 이렇게 물통에 담그는 풀에 들어있는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케일 이걸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가지고 이제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예제로 말씀드리려는 게그 렉가이드 1.24인데 이것도 이제 몇 달 전에 나왔죠. 근데 이 전에도 드래프트 가이드가 있었고요. 뭐 계속 적용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원항을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고가 안 나면 될 텐데 났는데 또 이게 컨파인 못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을 피신시켜서 거리를 확보하는 컨셉인데 그건 방사선 양이 얼마나 나왔느냐에 디펜던트한 거다. 그래서 그 SMR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코어에 핵분열 생성물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트리소퓨얼 같은 거 쓰는 경우에는 트리소퓨얼은 퓨얼 자체가 그거를 다 그냥 컴바인하게 돼 있잖아요. 카본이. 그래서 방사선이 안 나오는데 EPG를 잡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비상대비 구역을 잡아야 하느냐 이런 이제 퀘스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됐는데 202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규정이 바뀌고 그게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더 상세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려했다고 하는 거는 이 지금 렉가이드 1.24를 쓰면은 환경보호청이 요구하는 거 다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뭐 식품 먹이 사슬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잘 모를 때는 분석했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별도 분석할 필요 없고 요 규정을 따라서 하면 그 IAEA 그러니까 국제 기준도 다 만족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설정 가이드인데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소스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기상 조건에 의해서 뭐 얼마나 도시가 나가는지 분석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계산 절차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EPG 설정 기준을 그 환경 뭐라고 해야 되죠?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니까 우리나라 환경청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 여기서 규정하는 10mm 시버 쓰겠다. 그래서 10mm 시버시 되는 라인을 따라서 EPG를 긋는다 이거죠. 딱뭐 디터미스가 20km, 30km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크라이테리아 3개는 이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스하는 경우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크라이테리아를 이제 나눠놓은 겁니다. 데미지 없는 경우 A, 뭐 있는데 컨테인먼트 안에서 나는 경우 B, 컨테인먼트 선상대가 컨테인먼트 밖에서 나는 데미지 사고는 C가 되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결국에 이 포인트는 뭐냐면 EPG가 스케일러블 하다는 거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10mm 시버트 라인을 그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요 규정의 혜택을 본 경우가 그 테네시 밸리 어서리티 TBA의 그 얼리 사이트 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트 펌만 미리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부지에다가 사이트 퍼밋을 받았는데 그 사이트 퍼밋을 할 때 노형을 특정한 게 아니고 이 4개 원자로 중에 하나를 짓는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받은 소스텀 자료를에다가 25% 마진을 더해가지고 96시간 최대 검출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멜코와 액시던트 시퀀스를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걸 함으로써 지금 잡아놓은 부지 경계 안에 10mm 시버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 안에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 EPG라는 게 민간인이 사는 경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전시키거나 아니면 보호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보호하는 그게 원칙인데 여기는 그 일반 거주민이 사는 데가 아닌 거죠. 그럼 EPG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은 10mm 시버스 이게 EPG 안 잡아도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는 10mm 시버스를 넘는 경우에는 EPG를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이트 바운드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EPG를 안 잡고 통과한 거고요. 뉴스케일은 DC 어플리케이션을 낸 건데 DC는 이 사이트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뉴스케일은 이걸 이제 잘 팔기 위해서 이게 또 필요했던 거죠. EPG에 대한 면제가. 그래서 굳이 이걸 또 봐달라고 TR을 또 냈어요 따로.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케일도 비슷한 절차로.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쭉 해가지고 이 컨시퀀스가 라디에이션 릴리즈가 10mm 시버스를 넘는 거리가 굉장히 좁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이것도 EPG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은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거 이제 더 기반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결국은 미케니스틱 소스템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TID 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50년대, 60년대 기술이고요. 50년대에 아까 뭐 가스로 자료를 많이 썼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페일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료 소스가 된 거고요. 결국은 브룩헤븐 내셔널 랩에서 옷이 740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모자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가스는 노블 가스는 100% 컨테인먼트 방출한다. 할로겐은 50%, 뭐 솔리드 파티클은 1%가 컨테인먼트 안에서 돌아다닌다 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컨테인먼트 리크레이시, 얼라우블 리크레이시 0.1% per day 그걸 적용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시 기술로 그냥 적절한 어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해석을 하면요 굉장히 이상한 라디에이션 릴리즈 커브가 나옵니다. 사고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라디에이션이 계속 증가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안에는 방사선이 꽉 차 있는데 그걸 0.1% 리크레이스로 하니까 조금씩 그냥 날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커브입니까? 사고 나면 그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이게 이제 사이언스가 아닌 거죠. 어쌔션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지금 100% 릴리즈되고 50% 1% 솔리드 파티클이 1%가 릴리즈된다고 어쌔한 거는 지나치게 과도한 컨저버티즘이고 그런 사고를 겪은 상황에서도 컨테인먼트는 규정대로 0.1% 리크레이스를 유지한다. 이거는 지나치게 옵티미스틱한 가정이죠. 이 두 개를 딱 결합하니까 그런 이상한 리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지는 뭐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가 진척되면서 결국은 이 TID 소스텀은 이제 종족을 감추고 2000년부터는 그 렉가이드가 새로 발간되면서 소스텀은 미케니스틱 소스텀을 써야 한다. 미케니스틱이 미케니즘에 근거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게 릴리즈 되는지 그 시퀀스를 보고 그때 컨테인먼트가 깨지게 생겼으면 컨테인먼트 깨진 걸 해야 되고 컨테인먼트가 그런 정도에서 멀쩡하면 이제 멀쩡한 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요 계산이 결국은 EPG를 설정하는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셉트 안 하면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이거 원안위 기술위원회 답변 자료 한수원이 답변했던 자료일 겁니다. 거기서 제가 카피한 건데 설계 기준 사고에는 보수적으로 한다고 TID 14844를 지금도 씁니다. 50년대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중대사고 해석이 하나도 안 되겠죠. 무조건 방사선 일정 단위 컨테인먼트를 풀리고 컨테인먼트는 0.1 정상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중대사고 해석이 전혀 안 되니까 중대사고 해석을 할 때는 또 미케니스틱 소스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규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소형 먼저 SMR, ISMR 같은 거 굉장히 힘들다. 방사선이 안 나오는데도 나오는 걸 어심해야 되고 그러면 또 몇십 킬로를 떼야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오버타임은 아니죠. 뭐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 발표를 서머리 하면 이미 미국은 아주 멀리 갔다. 그래서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이고 그걸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 너무 체리 피킹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한 규정을 활용하려고 예전에 있던 규정을 그러다가 오히려 NRC로부터 면박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디터미니스틱한 것만 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하냐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리스크 인폼드 레귤레이션으로 갔고요. 10CFR 53로 가면 리스크, 컨시퀀스, 그 다음에 프리퀀시 요 커브가 결국은 모든 규제의 처음 시발점이 된다. 그렇게 바뀌었고 지금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들은 규전의 결정론적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ISMR하고 젠4 리액트식 막 이제 하는데 이러면 퀸스가 그러면 그거마다 하나씩 또 이거를 규정집을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제 기존 사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올 건 들어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하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말이 되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법에 근거해서 저렇게 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형욱 교수님께서 미국의 승진 규제 사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좀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두 분 정도. 예. 질문.